또 이런 물건은 이제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여부가 가능한가 이 부분도 보고 매수 이후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기재를 해놨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6번째 사례 갖고 6번째 우리가 단계별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협의해서 매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협의해서 다른 공유자 지분을 내가 사.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는 A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B 2분의 1 지분권자한테 매도하는 거. 요 지분을 매도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이 떨어져요. 그러나 A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다른 B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전체를 나의 것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 매도 전략을 짜면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지분을 2분의 1 지분을 이 다른 공유자에게 2분의 1 B한테 팔아가지고 하는 거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제 가격을 다 받기는 어렵죠. 그러나 내가 낙찰받고 다른 지분권자한테 그 지분을 사는 것도 또 역시 다른 지분권자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시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좀 적은 그 감저가로 살 수 있다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협의해서 주택 사용료를 둘이서 그냥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해가지고 각자 2분의 1씩 임대료를 받는 전략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의해서 임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협의해서 주택 사용료를 청구하여 임대 수익을 올리는 방법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 청구권 역시 지료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가 안 될 때에는 법원에 건물 임대 청구성을 통해서 월 단위로 청구하면 된다. 어쨌든 이거는 공동 임대인 정도로 가는 방법이 좋고요. 다섯 번째, 협의하여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하는 게 아니라 둘이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매수 이후 다른 공유 지분이 경매 등으로 매각된다면 그 절차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이 좋다. 이런 경우는 A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다른 B 2분의 1 지분의 임차인들 여러 명의 임차인 여러 명 중에서 배당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급 명령을 통해서 이 B 지분을 경매에 놓고 이 낙찰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다른 공유자하고 만나서 협의해 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해결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임차인을 이용해 가지고 왜냐면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그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통해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그 판결문 자체도 그 사람이 이제 항소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한 1년에서 2년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차인들 통해서 하면 지급 명령이 바로 한 달이면 떨어지니까 그 상태로 경매를 넣게 돼가지고 경매만 들어간다면 그것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다른 B 2분의 1 지분권자를 흔드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하죠. 이번엔 토지 2분의 1 지분이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그 지상에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존재한다면 토지가 지분 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 이상권이 존재하는 건물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있는 것으로서 대지가 393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90%인 10분의 9인 353.7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오고 그 지상에는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공매물권은 토지 중 10분의 9 지분만이 매각되는 공매로 그 지상에
이렇게 다중택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건물이, 근데 이 건물은 또 두 사람 공동 소유였어요. 두 사람.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 소유자하고 만나봤는데 건물 소유자들은 안 판대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에서 1년의 수익이, 임대 수익이 거의 6,800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라 38개 호실로 해서 그렇게 나와. 근데 지료를 준다고 해도 뭐 4,800이니까 죽어도 한 2천만 원 정도 1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료만 4,800 받는 거로 생각해서 입찰에 들어가기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지료를 우리가 입찰 당시 지료를 예상해 보니까 감정가가 10억 6,110만 원이고 요 당시에는 지료가 지금은 뭐 한 3%대 지료가 판결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한 5.5% 정도 계산해도 충분했어요. 그래가지고 5.5%만 계산하니까 5,830만 원이 나오고 낙찰가가 2억 9,936만 500원이고 여기에 등기 비용을 1,400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3억 1,362만 1,000원 정도를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5,830만이 연이 나와요. 이걸 계산하니까 18.6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주들이 이걸 안 팔려고 하는 게 연 한 7,800만 원 정도. 왜냐면 월 한 650대이기 때문에 연 7,8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5,800 정도의 그 토지 사용료를 내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에 낙찰 받았냐? 이 금액에 들어가 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요 금액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2억 9,936만 500원에다가 등기비용까지 합치니까 3억 1,300 정도의 그 총 요 금액에 입찰 들어가고 요 금액 입찰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등기비용까지 해서 3억 1,300 정도에 취득해 가지고 임대 수익을 좀 전에 아까 같이 상당히 높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5,800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률이 18.6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그런데 요거를 낙찰받고 나가지고 이제 그 받았는데 낙찰자로 결정이 났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 1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 3년 전에 그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움츠리고 있다가 10분의 9가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이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이 그 기일 입찰이기 때문에 당일날 입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나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최고가를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나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미 낙찰자가 결정이 돼야 돼요. 공매 같은 경우는 월요일 10시에서 수요일 17시 5시 정거까지 기간 입찰이죠. 입찰해서 목요일 11시에 낙찰자를 결정해요. 이 낙찰자를 결정하면 이거를 최고액 입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죠. 법원 경매에서는 경매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만 공매에서는 최고액 입찰이죠. 이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월요일 10시 정각에 매각 결정을 해줘. 매각 결정과 즉시 확정돼 버려요.
요 기간 사이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매각 결정 전, 즉 월요일 10시 정각 전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인 것도 할 수도 있고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요 기간 내만 할 수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낙찰자가 결정이 돼야 돼. 그러나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으면 최고가를 입찰한 서초동에 사는 김동희 씨라는 사람이 최고가를 응찰했는데 이 물건에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거, 차순위 매수인 거 있으면 차순위 매수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서초동에 사는 김동희 씨를 갖다가 이제 최고가 매수는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치게 되는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기 전에 월요일 10시 전에까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이것이다. 이런 문제죠. 자, 이렇게 세 사례를 알아봤는데 요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분의 2 지분을 낙찰받은 사례를 갖고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은 이 사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전에 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갖고 한번 해보죠. 온비드를 들어가서 실제 온비드를 여는 것부터 한번 좀 이렇게 온비드를 열고 나면 그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면 이제 인증서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USB에서 체험문의죠. 여기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내가 입찰 들어갔던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의 온비드 들어가면 내가 입찰에 들어갔던 거는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나의 온비드 들어가서 내가 입찰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에 입찰 들어갔다든가 또는 이제 내가 매각 결정서라든가 입찰 보증 영수증이나 이런 거 확인한 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의 온비드 들어가게 되면 나의 온비드를 클릭하고 나면 이게 바로 한 달 이내의 거는 바로 여기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뭐 한 1년 전 거라든가 할 때는 이렇게 좌측 메뉴에서 입찰 관리를 들어가서 입찰 결과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날짜를 재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이 아마 2018년 11월 한 1일부터 2019년 아마 2월 28일 요 정도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요건 이제 뭐 제가 그 제약 우성칠자 우회 우성칠자 지금 한 13억 되는데 3억 5,900에 그 낙찰 받았죠. 요거는 이제 보면 지금 공부하는 건 지분 공매로 낙찰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1억 7분의 1 지분은 1억 8,400 그 84만 9천 원에 그 이렇게 낙찰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잘 보이게 하면은 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물건을 갖다가 상세 이동으로 들어가면 이 물건이 이제 상세 이동해서 이렇게 낙찰, 상세 입찰 결과로 들어가면 이 물건이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입찰 들어오고 무효가 하나, 무효는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유효 2명 중에 한 사람이 2개 입찰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입찰 보증을 납부하고 하나는 입찰 보증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3명의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은 이럴 때는 이걸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3명이 첫 번째 2명 중에 한 사람이 입찰서를 2번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한 번만 납부하고 다른 걸 납부하지 않아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이제 입찰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죠. 한 번이 2번 했죠. 왜냐면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하니까. 또는 이렇게 2명은 제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 납부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연습삼아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 납부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1억 9,640만 9,800원에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올렸던 이런 건데, 요걸 갖다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물건이 지금 같은 경우 좀 제가 달볼게. 이 물건이 이제 보면 제가 모습이 잘 안 보여도 요 물건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입찰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물건이 보면 이 물건을 다시 보면 이렇게 요걸 갖다가 다시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다시 누르면 컨트롤 V로 누르면, 그러면 이 물건 매각 현황을 보니까 이 물건을 보면은 이와 같이 입찰 물건에서 보면 완전히 들어가고 이 물건 자체가 코너에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입찰 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어떠냐면은 감정평가사랑 보면은 이 물건은 상당히 그 모서리에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7분의 2분 나왔는데 쭉 가다 보면 이제 사진을 보면요. 이와 같이 이쪽에 대로변이지만 이쪽도 한 4m 도로에 모서리에 있는 집이에요. 모서리인 집. 그리고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집이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모서리에 아주 그 코너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옆에 있는 건물처럼 이게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겉에서 보니까 물건이 이런 사진만 나와 있다 보니까 물건이 안 좋은 줄 알고 착시해서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더라고. 여기에 있는데 이 물건의 특성은 이 그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모친이 어머니죠. 모친이 한 7분의 3. 그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된 거예요. 7분의 2. 그 다음에 큰딸이 7분의 2. 그리고 작은 아들이 7분의 2 집을 이렇게 그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딸 지분이 이제 공매에 나온 거죠. 딸 지분이. 근데 이 주택에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지하에 B101호 하고 B102호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B102호가 7천만 원 갖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 공매 집행기간에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리신고 배분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배분 요구 안 했어요. 다 선순위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1층은 모친, 즉 어머니가 살고 있고, 요 2층은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왜냐면 이게 B101도 모르고 여기도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여기도 몰라요. 임차보증금을. 근데 이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그럼 우리가 요거를 낙찰받았을 때 얼마에 입찰해도 되는가 예상을 해봤어요. 요 B101은 같은 평형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7천만이라고 이렇게 예측했어요. 이렇게. 뭐 차이 나도 그렇게 뭐 6,500이든 7,500이든 되지 그렇게 너무 차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세보증금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거 제가 주변을 다 전세보증금을 갖다 알아보니까 전세보증금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뭐 한 40년 된 주택에 2층이고 거기에 뭐 방 3개 뭐 수리도 안 된 집에
뭐 수리가 잘 된 집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한 3억까지는 이게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2억 5천만 원은 안 넘을 거다 생각했어요. 요게 7분의 2 지분을 인수하는 거다. 그리고 요 7천만 원에 대한 7분의 2 지분을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인수해야 되냐? 2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7하면 여기서 인수할 게 얼마냐면 7,142만 8,571원. 그리고 여기서 인수할 건 얼마냐? 7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2 나누기 7을 하니까 여기서 인수할 거는 2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 인수할 거는 9,142만 8,571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낙찰받았죠. 낙찰받고 나가지고 찾아가서 직접 임차인들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건 정확하더라고. 요 7천은 정확해. 뭐 같은 크기고 또 같은 지하고 그러니까 같이 7천 7천 나왔더라고. 요 2층은 얼마였냐? 1억 9,500만 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냐? 1억 9,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2 나누기 7을 하니까 얼마냐면은 5,571만 4,285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2,000원씩은 7,571만 4,285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7,571만 4,285원이 이건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했냐. 이거는 전체 보증금의 7분의 2만 인수하면 되는 거다. 전체 보증금에. 그러니까 보면 전체 보증금 따지면 어떻게 했어요. 1억 9,500에다가 1억 4천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치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다가 하면은 1억 9,500 플러스 1억 4천 하면 곱하기 2 나누기 7을 하면 여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요 7천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7천만 원 배당 받은 것에서 7분의 2를 빼야 된다. 7분의 2를 빼야 된다. 7분의 2 금액은 이미 내 지분이 여기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뺀다. 원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7천만 원에서 곱하기 2 나누기 7을 하니까 얼마냐?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을 빼야 된다. 왜냐면 니들이 여기서 2천만 원만큼은 내 지분에서 이미 지분이 그 배당이 됐기 때문에 니들이 그만큼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만큼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5,571만 4,285원만 인수하고 말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야, 이 금액이. 왜 그러냐? 요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 같은 경우는 이 큰딸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지 낙찰자가 대신 변제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통하더라고. 니들은 사실은 이 매각이 됐을 때 사실은 여기 7천만 원에 대한 어머니가 7분의 3, 작은 아들이 7분의 2를 부담해야 되고 내가 2천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지분만큼은 내가 부담거리 되니까 인수할 금액에서 2천을 빼야 된다. 그래서 5,570만 4,285원을 갖다 했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여기한테 여기 해가지고 각 지분 2천만 원 갖고 지분비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지 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뭐 어차피 뭐 크게 이제 크게 이해를 달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금액을 인수해가지고 수익을
이제 그 많이 올렸던 이런 사례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면은 항상 공식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A가 이제 5분의 3, B가 5분의 2, 5분의 1, C가 5분의 1일 때, 뭐 이 지분이 매각될 수도 있고 이 지분이 매각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지분이 매각이 된다 했을 때는 요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임차인이 뭐 1번, 2번, 3번이 다 선순위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은 거예요. 배당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번, 3번은 얼마냐? 전세보증금이 예를 한 사람이 7천이고 한 사람은 그 1억 9,500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낙찰받은 지분이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에 대해서 인수해. 이것도 5분의 3에 인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도 배당 요구 안 했다면 7천만 원에 대해서도 5분의 3만큼은 이제 이거 5분의 3 인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낙찰받은 게 5분의 1이다. 그러면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인수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금액에 7천, 1억 9천 요 금액 전체에 대해서 5분의 3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수할 걸 갖다 인수금액은 얼마냐? 이걸 전부 합치면 1억 4천이니까 하면은 3억 3,500이죠. 3억 3,500을 인수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ABC 공동 임대인 사이에는 채권 물값에 따라 전액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이 금액에 3억 3,500에 5분의 3은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고, B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건 3억 3,500에 5분의 1, 또 C에 대한 물상보증인 담보책임은 3억 3,500에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말이죠. 이런 계산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지분공매 투자해가지고 거의 투자 대비 2배를 벌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1월 9일 날 잔금을 1월 31일 날 그 지분을 매각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런 사례니까요. 이렇게 이번 그 지분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례로 권리분석과 탈출하는 방법은 4개의 사례 갖고 공부해봤고, 지분공매 실전 투자의 비밀 249쪽에서 267쪽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마지막에 4번째는 이제 그 관리번호 2018-04412-003 지금도 이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책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온비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확인하면은 지금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8-044-12-003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